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시경 선생 장시영. 세월은 흘러서 벌써 60에 또 몇 년, 내가 주시경 선생을 가까이 모시던 일도 이미 반백년이 훨씬 더 지난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서재에 앉아 한글 책을 더듬어 보면 60년도 더 넘은 아득한 그 옛날이 어제른 듯 눈에 선한데, 그 중에서도 주시경 선생은 바로 눈앞에 배없는 듯 바람에 날리는 두루마기 자락이 손에 잡힐 것만 같다. 남대문 안 성동 예배당 골목으로 책보퉁이를 옆에 끼고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이는 것만 같다.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때 그 길의 모습은 이제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지만은 유독 선생의 모습만은 뚜렷하게 남아있다. 선생은 한평생을 두고 양복이라는 것을 걸쳐본 일이 없으셨다. 언제나 두루마기를 입으셨고, 두루마기 속에 엷은 회색 바지 저고리에 조끼를 입으셨는데, 모자는 제주 사람들이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 중절모 같기도 하고 메꾸모자 같기도 한 그때로서는 개화한 사람들이 쓰는 모자를 많이 쓰셨다. 더운 여름에는 메꾸모자를 쓰기도 하셨다. 신은 그 당시 양해라고 부르던 지금의 구두를 신으셨는데, 새 구두 신으신 모습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에는 양말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구두는 신식 가죽 구두를 신고 다니셨지만은 발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꼭 버선을 신으셨다. 검소하고 청렴한 선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 세상은 개의 물결이 한층 더 강렬하게 국민들의 교육열을 부채질하여 서울에만도 배제학당, 이학당을 비롯해서 경신, 보성, 숭명, 진명, 그리고 융희, 기호, 지금의 중앙, 서북 등 여러 중학교가 있었다. 소학교는 동네마다 있었다. 그런데 이 많은 중학교의 국어시간을 선생은 혼자 도맡아서 강의를 하고 다니셨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우리말을 학문적으로 올바로 연구한 사람이라고는 주시경 선생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연구하신 분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우리말을 영문법이나 이런 문법의 방법으로 풀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분 주시경 선생 외에는 아무도 본격적인 우리말 강의를 맡으실 분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학교를 혼자 도맡아 가르치시게 되니 선생은 한 주일에 자그마치 40여 시간을 강의하셔야 했다. 선생의 모습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잊히지 않는 것은 선생의 커다란 책보퉁이다. 새로 발견된 책이면 백리도 멀다 않고 달려가서 빌어다가는 붓으로 일일이 뺏겨서 보관하고 연구할 만큼 책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다루시는 분이라 책본은 언제나 들고 다니셔야 할 뿐인데, 그 위에 학교 강의까지 그렇게 많이 맡고 보니 자연히 책보퉁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보다 책보퉁이가 먼저 보인다고 했고, 언젠가 모르게 학생들 사이에 주보퉁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말았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살림이라 언제나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셨다. 그것도 지금같이 예쁘장하고 간편한 도시락이 아니라 노건을 꼬아서 엮은 노건 망태기에다가 밥 담긴 놋주발을 넣고 그 위에 반찬 그릇, 그리고 그 옆에 숟가락과 놋젓가락을 꽂아서는 한 손에 드셨으니 아무리 좋게 봐드리려 해도 멋지다고는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선생이 사시던 상동집도 말이 집이지 글자 그대로의 오막살이 초가집이었다. 그것도 상동교회 뒤로 돌아가다 언덕 아래에 있는 집이라, 그리고 앞뒤가 아주 꽉 막힌 집이었기 때문에 낮에도 촛불을 켜야 책을 볼 수 있었다. 그 좁고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훈민정음이나 불경은혜 같은 책을 일일이 뺏기셨는데, 그것도 백지로 맨 책에다 붓으로 쓰시는 것이라 지금의 만년필이랑 볼펜으로 뺏기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생은 조금도 가난을 탓하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청빈이라 자랑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셨다. 한마디로 한글 연구에만 몰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범연하신 분이었다고 할 것이다. 가난해서 충분히 영양을 취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한 주일에 40여 시간이나 되는 강의를 그것도 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온 장안을 헤매다시피 찾아다니며 하는 일이라 몹시 피곤하셨을 텐데 그 위에 또 집에 와서는 책을 새로 뺏기고 또 연구를 계속하곤 하셨으니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가신 것도 까닭없는 일은 아니라 해야 할 것이다. 선생은 갑자기 취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며칠 알지도 않은 채 숨을 거두셨지만 취하지 않았어도 그토록 몸을 혹사하고서 영양을 섭취한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하는 생각은 꿈에도 가져보지 않으셨으니 영양실조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영양실조와는 인연이 깊으셨던가 보다. 선생은 나보다 꼭 11년을 앞서니 근대사의 흉년으로 가장 유명했던 병자년 1876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족이 모두 굶기를 밥 먹듯이 해서 산모에 전진하지 않아 선생은 날 때부터 굶주리셨다 한다. 그래서 어른은 못 먹어도 어린애에게만은 곡식을 끓여서 밥물을 받아 먹여 겨우 살렸다고 한다. 이같이 어렵게 태어나고 또 어렵게 살았지만은 선생의 마음은 언제나 부유했고 또 한글 연구에 대한 선생의 정열은 조금도 식을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 한글 연구에 대한 정열은 이미 고향인 황해도 봉산군 쌍산면 무릉골에서 서당에 다니실 때 싹이 튼 것 같다. 선생은 언제나 입버릇처럼 되뇌신 말씀이 있다. 그것은 우리말에는 우리말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신념이 생긴 곳도 무릉골 서당인 것 같다. 선생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셨다. 서당에서 한문을 배울 때 선생님이 한문을 한자 음대로 한번 읽어주시는데 이때는 아이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여 멍하니 그대로 앉아 있다가 다음이 선생님이 우리말로 새겨 주셔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같이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되풀이하는가에 하고 의심을 품게 되었고 또 우리 글이 있는데 왜 이토록 어려운 한문만을 배워야 하며 우리말을 그대로 쉽게 적을 수 있는 우리 글은 왜 쓰지 않나 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한글을 연구하게 된 동기다라고.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진리가 있는 말씀이다. 어쨌든 서당에 다니시던 그때 선생의 어린 가슴에는 무엇인가 맺히는 게 있으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 후에 서울에 와서 여러가지 신학문을 배우는 동안 그때의 어머니 되살아나곤 해서 드디어 평생을 우리말 연구에 바치기로 결심을 하신 것 같다. 그 후 서재필 박사 같은 선각자들과 만나서 그때로서는 혁명이나 다름없는 한글만 쓰는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됨으로써 연구할 기회도 더 많이 가지시게 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신학문이라면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배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풍조에 빠져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던 때였건만큼 우리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거나 들어 우리 문법을 새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 말의 문법을 바탕으로 삼으려 했는데 선생은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나름대로 풀이하신 일이다. 요새 흔히 말하는 주체성이 분명했던 분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선생은 처음으로 국어 시간을 두어 가르치는 국어교육의 창시자가 되었고 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적 첩보를 떼어놓으신 새 문화 창조의 개척자가 되신 것이다. 일제 침략기에도 끝내 우리말이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선생의 힘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끝.